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또 귀중한 중요한 발표가 나와서 바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5월 국토교통부 주택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월 말일 정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통계가 발표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어야 될 그 지표는 여러 주택 통계 중에서도 미분양 주택 통계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본론부터 제 미분양 주택 통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통계를 제가 그동안 강조했었던 이유는 네, 미분양 주택 통계가 감소할 때 이때 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감소세로 접어든 20년부터 21년까지 뚜렷하게 매매 가격이 급등했었던 그 기간이죠. 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락하던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고요. 저는 그동안에 미분양주택 건수가 이제 7만 5천 호 정점을 찍고 해소되지 않겠느냐 네, 라고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7만 5천 호에서 7만 2천 호, 7만 2천 호에서 7만 1천 호, 그리고 7만 1천 호에서 6만 8천 호 정도로 음, 또 미분양주택이 뭐 좀 뚜렷하게 해소되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미분양 주택 통계를 꼭 보셔라. 왜냐하면 이 미분양 주택 통계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다. 그럼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일 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고,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될 때는, 다시 줄어들 때는 가격에 반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기준선이 제가 6만 5천 호 정도라고 했었죠.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6만 5천 호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저는 조심스럽게 23년 하반기에 이제 7, 8월 정도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자체가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드리고요. 왜 음,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교수님께서 몇 달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 주택이 정말 감소세에 진입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교수님 그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게 반등인가 아닌가. 근데 우리가 반등의 개념이 뭘까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 것이 예를 들면 웅달림 집값이 반등하면 반등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제 집값이 반등하면 반등인가요?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반등의 정의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라는 거죠. 제가 기준으로 한 것은 그러니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 이상으로 반등하냐 등락률이 그러면 반등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그 기초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적인 이야기가 싫으신 분은 뭐 한 3분 정도 스킵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제 가격과 가격 등락률의 개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항상 가격 등락률이죠. 이 등락률의 개념은 지난주 대비 올랐나 떨어졌나.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번 구간 이게 상승세가 0에 가깝게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가격은 여전히 오르는 거죠. 예,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지 오르는 거죠. 1번은 네, 여전히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구간 이제 0 밑으로 떨어집니다.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죠. 이때는 뭐 하는 거예요? 매우 강하게 떨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네, 한 가지 매매 가격 등락률이 3번처럼 이제 상승합니다. 이러면 반등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주보다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네, 지난주보다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등락률 혹은 상승률이 마이너스권 안에서 이 0 밑에서 맴돌면서 반등하면 반등하는 것은 아니죠. 가격 등락률이 반등하는 것이고 가격은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가격이 반등한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반등한다. 반등한다는 개념은
등락률 가지고 상승률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게 어느 지점일까요? 0을 통과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던 것은 이 가격 상승률 그래프가 0을 통과하는 구간을 만난다. 그러면 반등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 반등은 그게 반등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모두 다 우리는 기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집값이 반등하면 반등인가? 아니라는 거 저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제 지난주보다 오름세로 바뀐다. 그런 반등이라는 거죠. 그런 네. 관점에서 이런 개념을 장착하셨으면 좋겠고 뭐 제가 이런 기초적인 개념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그런 강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강의인 거고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으로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책을 통해 확인하실 분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나? 결국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의 등락률입니다. 꾸준히 아마 제가 수백 번도 더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에서 크게 맴돌면 이건 상승 구간이죠. 네. 2020년, 21년은 상승 구간. 이때 제로 금리를 도입하고 매수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고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가격 등락률이 떨어지지만 0 이상에 있으니까 여전히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변곡점이겠죠. 0 밑으로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0.48%까지 바닥을 찍은 겁니다. 등락률의 바닥. 그런데 이 값이 다시 0을 향해 가는 구간. 이 네. 구간은 여전히 바닥 아니라고 말씀드려 왔던 거예요. 그동안에도. 바닥 아니다. 아직도 바닥 아니에요. 지금도 바닥 아닙니다. 아마도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평균 매매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결과적으로 0을 통과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제서 반등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값이 0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가격 등락률의 그래프와 이 미분양 주택 건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 가격이 급등하고 미분양 주택이 쌓일 때 가격이 또 크게 하락하다가 미만 주택 건수가 다소 해소되는데 아직 기준선까지는 안 왔죠. 6만 5천 호까지는 안 왔죠. 이 음. 구간이 0을 향해 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습과 이 그래프의 모습이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네. 저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6만 5천 호 수준에 이르는 지점과 매매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말 만나지 않을까 네. 그 지점이.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실제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20년, 21년 한국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집값이 폭등했던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 우리나라 집값만 하락세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집값이 같이 하락하는 구간을 만나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같이 긴축의 시대로 이동하고 완화의 시대로 이동하고 이동에 따라서 돈이 함께 이동하고 함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함께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집값만 이 등락률이 0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사 검색해 보세요. 미국 집값도 꿈틀꿈틀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도 지금 꿈틀댄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꿈틀댄다. 꿈틀댄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게 변곡점이란 뜻이죠. 네. 그리고 상승할 것이다, 상승 안 할 것이다라고 양론이 막 맞부딪히는 국면, 이런 국면이 바로 또 변곡점임을 뜻해요. 여러 전문가들이 누구는 상승 할 것이다,
누구는 상승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이견이 집중되는 거, 거의 싸우듯이 이런 구간이 바로 변곡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 변곡점을 지나면 예를 들어서 20년, 21년에 집값 계속 상승할 때 22년, 23년에도 계속 집값 상승한다라고 주장하셨던 몇몇 전문가분들이 사실 하락세로 전환되는 구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 안 했죠. 네. 인정 안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통계가 잘못됐다. 뭐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게 확실히 하락세로 전환된 게 아니다. 상승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 일시적인 하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전환된 것인데 전환됐음을 인정하지 않는 국면. 그게 변곡점인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하락하던 구간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에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격돌이 붙는 국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변곡점인 거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거래량이 부족하다. 그죠? 일시적 반등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 뭐 하락세로 전환된다. 뭐 통계가 잘못됐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등하고 있음을 내 주장과 엇갈리니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절대 누군가를 제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경제 재테크 유튜브나 방송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언론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도 이게 하나의 변곡점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역시 한 가지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집값이 반등한다는 개념은 무엇일까? 10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10명의 성적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한 명의 성적만 반등해요. 그럼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집값이? 아니, 가격 성적이? 아니요. 잘 아니죠. 네. 9명의 성적이 반등해. 10명 중에. 그러면 네.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럼 네. 4명의 성적이 반등해. 그럼 반등했다고 할 수 있나요? 5명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전히 아니죠. 네. 5명이 반등했다. 네. 5명은 여전히 떨어져. 이건 뭐예요? 변곡점이죠. 네. 근데 6명이 반등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반등했다. 반등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그런 겁니다. 역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뭐 한 달 전에도 이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한 달 이후에 제가 생각했던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짙은 파란색이 집중되는 구간 있죠. 어. 이런 구간이 22년 말 23년 초예요.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매우 차가운 얼음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락률이 큰 거. 그러다가 짙은 파란색에서 하늘색으로 바뀌죠. 이것은 매우 차가운 물이 시원한 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하얀색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송파구의 집값이 8주 전부터 플러스로 반등해서 계속 플러스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 명의 성적만 반등한 거예요. 이건 반등했다고 할 수 없어요. 네. 그때 보여드렸을 때는 아마 4주간 반등세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반등세가 더 강해졌죠. 네. 그다음 2명의 학생이 반등합니다. 보신 것처럼 강남구죠. 그죠? 강남구 6주째 반등 전환을 한 겁니다. 그죠? 네. 그다음 종로구는 4주째 반등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2주째 반등세로 전환합니다. 양천구나 서초구나 여기 또 서대문구나 광진구도 플러스로 반등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반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더 바닥일 거예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다음 주가 바닥일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거의 바닥을 찾아가는 국면임을 이 통계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또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통계를 지적하는 그런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서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하나도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아예 안 보여드리는, 왜냐하면 그걸 보여드리는 순간 논의가 엇갈려요. 또 통계를 부정하는 순간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저는 어쨌든 그냥 KB부동산이나 아니면 KB국민은행 아니면 국토교통부 통계, 이런 통계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실거래 가격은 아예 제시를 안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꾸준히 방송을 해오니까 교수님의 기조가 어떠신지,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쭉 봐와 있는데, 그러니까 네, 몇몇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남기시더라고요. 네, 뭐 이제 태세 전환한 거냐,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냐. 네,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직접적으로, 예,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방송이나 영상이나 여러 채널 출연한 영상들을 기억하셔서 그 부분들에 좀 집중돼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10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왔다면 그중에 10시간을 다 듣진 않으신 거예요. 일부 파편화된 일부 지식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 무엇을 보여드리든 제가 정확히 어떤 기조를 갖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작년 10월에 발간했던 23년 경제전망서, 이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 경제전망서 313페이지입니다. 혹시 책 갖고 계신 분은 열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확히 가계의 부동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 보시기 쉽게 옮겨 놨습니다.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웅달님,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거품 수축의 해다. 2023년 하반기까지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집 마련과 투자 관점의 매수 시점을 신중히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 2023년 중반 이후 미분양 주택이 점차 해소되거나 주택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서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을 추천한다.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 및 초과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요 지역들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네. 제가 기조가 혹시 바뀌었나요? 와, 혹시 어떻게 딱, 생각하세요? 딱 들어맞는데요. 작년 이맘때부터 이렇게, 작년에부터 요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매매 가격 등락률이 계속 하락한다. 그럼 아마도 아직 바닥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23년, 24년 내내 주구장창 떨어질 거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혹여나 제가 내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혹여나 했다면 그건 제가 그게 말실수인 거고, 맞아. 그렇겠죠. 이게 가장 제 스탠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조의 전환이 있느냐? 없습니다. 태세 전환했느냐?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23년은 하락 국면인데 23년 중반쯤에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거나 거래량이 늘거나 상승률이 좀 0에 가깝게 반등하는 구조가 온다면 그때는 그래도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회를 포착한다는 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이게 강한 상승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3년 하반기가 강한 상승을 만들 요인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나 0을 통과한다는 거죠. 제가 거시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0을 통과하는 현상, 그런 현상, 사슴을 봤어요. 그럼 사슴이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슴을 보면서 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말을 원하시더라도 사슴을 보면 사슴이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 다 말을 원하신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격이 반등한다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방송계에서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말을 원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듣기 싫은 말씀도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무주택자를 원한다면 반등하는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 사야 될 시점은 명확히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는 게 맞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다. 올라가는 게 맞다. 이 주장이 아니라 전망을 그렇게 하는 희망과 전망은 달라야 된다. 네. 매매 가격이 조정되는 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면 반등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한일전을 치루어요. 근데 일본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길 거라고 전망을 했으면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전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희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의견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좀 싫으시더라도 저는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사슴을 보고서 절대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다. 그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와, 교수님 그 책에서 미분양 건수가 줄어들고 거래량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분양 건수는 줄어들고 있고, 네. 그러면은 거래량은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오늘 발표된 국토교통부 통계 그대로 또 보여드리면서 거래량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신 것처럼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금 5만 5천 건인데요. 이 5만 5천 건은 이게 22년 통계잖아요. 보시면. 그럼 22년 6월부터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22년 5월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에요. 보세요. 22년 5월이 6만 3천 호 거래됐었죠. 네. 그리고 22년 6월 들어서 5만 호, 4만 호, 3만 6천 호 줄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23년 2만 6천, 4만 천, 5만 2천, 4만 8천 호. 어, 그럼 5만 5천 호면 어쨌든 22년 5월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거래량도 반등하는 게 맞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다음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도 22년 6월이 0.7만 원, 그러니까 7천 호였는데 이 이래로 줄었잖아요. 그 네. 이래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 기록됐어요. 네. 거래량도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통계를 그대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통계 그대로 보자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 데이터가 얘기해 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답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조금 네. 지역별로 미분양 주택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유독 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것도 역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네.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시면 가장 미분양 주택이 통해소되지 않는다 하는 지역이 대구 지역이었는데 뭐 대구 지역도 나름 완만하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도. 그리고 그다음 지역이 여기 보시면 경북 지역인데 경북 지역도 나름 해소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다음이 충남인데 충남도 나름 완만하게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 지역도 해소되는 추세죠.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더 강하고요. 서울은 더 강하고요. 전국적인 현상인 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혹 미분양 주택 통계에 대해서 또 건설사들이 분양률을 줄여서 그런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분양률 줄였습니다. 맞아요. 음, 근데 제가 건설사 편 드는 게 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건설사가 바보일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는 바보일까? 아니죠. 건설사 바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분양률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거래가 잘 안 돼서 매수세가 약하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매수세가 계속 약할 거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늘릴까요? 아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겠죠. 네.
제가 여러 건설사, S건설사, G건설사, H건설사, L건설사 다 물어봤습니다. 정말 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물어봤습니다. 어제는 한 2,500명 온오프 공동으로 2,500명 공동으로 듣고 계신 자리에서 S건설사 담당자분께 직접 물어보는 장면을 들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일부 듣고 계실 텐데 아파트 건설사들은 건설사 편드는 게 아니라 음, 그럼 건설사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매수세가 받침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양률을 줄였듯이 앞으로도 매수세가 반등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분명 앞으로도 분양률을 줄일 거예요. 네. 제가 건설사 수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수요 예측에는 2년 정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수요 예측에 정말 많은 돈을 들입니다. 예산을 들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100대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몇 대 만드는 게 최고 좋아요? 그때 100대 만드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네. 근데 100대 팔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만약에 네. 150대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손해죠. 네. 10대가 안 팔리고 재고니까. 그렇죠. 재고니까 네. 손해예요. 반대로 100대 팔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대 팔릴 거라고 예측했는데 50대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안 좋죠. 네. 잠재적인 수익의 기회를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수요 예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수요 예측에 더 많은 돈을 들이는 여러분들도 고심하시겠지만 더 많은 저도 고심하겠지만 더 많은 고심을 하는 주체는 아마도 음. 건설사 편드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당사자니까. 한번 의심해 보자고요. 네. 누가 더 그거 가지고 고민할까? 그렇죠. 수요가 반등되지 않으면 분양 물량을 그제서 본격적으로 늘릴 일이 없어요. 분양률이 줄어서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분양률도 줄였지만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분양률을 늘려나갈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무분양 주택 건수가 그러니까 왜 그 통계를 통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 통계에 대한 다른 해석을 자꾸 부여하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교수님 그러면 그 네. 23년에 들어서면서 그 집값이 조금 급하게 막 떨어지다가요. 네. 6월에 이렇게 이제 거의 반등, 거의 턱밑까지 오게 된 이렇게 움직이는 주택 매매 시장의 뭐 배경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배경은 분명 수요일 겁니다. 네. 제가 또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나 이런 제가 다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제가 우리 하락을 주장하시든 상승을 주장하시든 그 논리가 다 탄탄하시기 때문에 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특정 누군가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현상을 놓고 그냥 해석을 해 본다면 아마도 공급 사이드를 좀 더 주목하시는 것 같다. 근데 가격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까? 음. 가격은 수요에 의해 결정됩니까? 아니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음. 수요와 공급을 다 봐야 돼요. 네. 근데 의외로 수요가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보셔야 될 거 아까 미분양 주택 건수 보셔야 된다고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가격 등락률 그 자체를 보셔야 된다고 했고 왜냐하면 갑자기 플러스 반등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그 수요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그 수요 측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 그래프죠. 이게 그동안에는 주택가격 전망 CSI 이건 한국은행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에 이게 뭐를 뜻하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이 10년이래. 1년 후에 집값이 지금보다 높을까 낮을까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웅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집값하고 1년 후 집값하고 뭐가 더 높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값이 100을 밑돌면 그동안에는
지금 집값보다 내년 이맘때 집값이 더 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어, 근데 이제 100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가 해소되는 지점과 6만 5천 호 근처에 오는 지점과 가격 등락률이 0을 통과하는 지점과 두 개. 세 번째, 이 주택 가격 전망 CSI가 100을 통과하는 지점이 거의 만날 것이다. 라고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음, 근데 지금 거의 만나는 거예요. 세 가지가. 거의. 그죠? 이게 결국 그만큼 주택 가격 전망 CSI.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매수 심리는 매수 심리는 어떨 때 반등할까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야라고 믿는 그 믿음이 강해질 때,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 심리가 발동하는 게 아니라 네,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오히려 더 떨어질 거야. 근데 이제 다 떨어졌고 이제는 반등할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강할 때 구매 의사가 강해져요. 그때 반등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것만 보면 또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예요. 이것은 매수세가 강하냐, 매도세가 강하냐. 그러니까 팔려는 자가 더 팔고 싶냐, 살려는 자가 더 사고 싶냐. 근데 매수 우위 지수가 쭉 떨어져 왔던 것은 22년 끝자락 떨어져 왔던 것은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거야. 아무도 안 사는데 팔고 싶은 사람만 많았던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반등하죠. 그만큼 여전히 매도세가 좀 더 강한 경향은 있지만 이게 반등하는 모습은 매수세, 매수 의지, 매수 심리가 정말 바닥을 찍고는 회복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역시. 그다음 아마 다른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요 지표는 꼭 보세요 하면서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경매 매각 추이입니다. 경매 매각률이 언제까지 떨어질까? 경매 매각가율이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매각률은 경매 매물 건수 중에 실제 매각된 건수. 그러면 낙찰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예요. 네, 그리고 매각가율은 감정가 대비 매각가. 근데 이게 정확히 변곡점에 해당되는 지점이 22년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는 뭐 구조적으로 반등했는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흐름이죠. 네, 매각가율이든 매각률이든 둘 다. 이게 경매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을 선행합니다. 네, 선행 지표예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도 이제 좀 더 매각가를 올려잡는 경향. 음, 그죠? 그리고 경매 물건이 부족하거나 매각으로 연결되는 건수가 많은 이런 흐름을 이 그래프가 보여줘요. 이런 것들이 수요 측면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그런 것이다. 기준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것이고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 강조했죠. 23년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없습니다.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중금리는 먼저 오르거나 먼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라면 가격 통제했죠. 역시 새우깡 가격 떨어뜨렸죠.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통제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음,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존 정점 22년 10월 그 정점을 다시 회복하진 않는다. 그때보단 계속 떨어진다. 그럼 심리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여러분께 그냥 소상히 제 의견을 이른 아침이지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참 감사한 게 그 보고 싶은 거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데이터와 통계에 의거해서 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좀 반하더라도 우리가 좀 네, 원치 않는 그런 내용이더라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또 이게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네.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아, 그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좀 강조하고 음.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상승론자들도 있고 하락론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 하락했으면 하는 바람, 그게 정치적인 색깔이든 이해관계든 그 바람이 투명된 전망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전망이 아니라 이제 기대죠, 기대. 근데 희망과 전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에요.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저도 제가 어떤 생각인지 몰랐지만 저를 알게 됐는데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니고 데이터 디펜던트합니다. 어, 데이터가 보여주는 대로 데이터를 여러분께 해석해서 전달해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석이 잘못됐거나 한다면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제 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모든 것을 보여드리려 하고 저와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까지도 저는 해석을 해서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혹여나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나 제 기조의 전환이 있거나 정말 그것에 맞게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기조의 전환을 가져가고 그 기조의 전환이 있게 된 배경을 상세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